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선대본부 회단식에선 당정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대위 회단식에서 자신이 부족했다며 대선 패배를 승복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자의 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초박빙 승부 끝에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낸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 요인과 표심을 담긴 의미, 그리고 향후 전국 전망과 새 정부 과제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25만여 표라는 역대 최소 격차로 정권 교체에 성공했는데요. 국민의 승리라고 감사 인사를 전한 윤 당선인, 조만간 인수위원들을 꾸려서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 등 과제가 산적한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합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심자를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주신 우리 여러분과 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선택한 20대 대통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2위로 낙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는 겨우 25만여 표 차이, 득표율도 단 0.73%포인트 차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킨 15대 대선 때 39만여 표보다도 적은 역대 최소 격차입니다. 이렇게 초박빈 접전, 윤 당선인은 새벽 3시를 넘겨 대선 승리가 확정되자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과 당사를 찾아 모든 공을 국민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결과는 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로 현 정부와 갈등을 빚다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에 입문한 지 7개월 만에 대선 승리까지 거머쥔 윤 당선인. 첫 검찰총장 출신이자 1987년 개헌 이후 첫 영선 국회의원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년 만에 이뤄낸 정권 교체입니다. 하지만 대선 결과 국민이 압도적인 표심을 몰아주지 않은 만큼 윤 당선인은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안고 새 정부를 출범시키게 됐습니다.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민생 회복과 부동산 안정도 당장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게다가 여소야대로 뒤바뀐 의회 상황, 다음 총선까지 남은 2년 동안은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려 새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조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할 계획인데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당선인 비서실도 구성해 청와대와 정권 이양을 위한 소통에 들어갑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은 오는 5월 10일, 윤 당선인은 취임식 전까지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와 예우도 받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을 거듭 강조하며 통합과 협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국회로 이동한 윤 당선인은 앞으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첫 공식 당선 인사에서도 거듭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이익과 오로지 국익만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보수와 진보의 대한민국도 영원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어 국정운영 기조로 자유민주주의와 민간주도의 시장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 총원 참배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당선 축하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강화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윤 당선인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미국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인사 전화와 축하난을 받았는데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의 분열 극복과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선 당정의 협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라는 그 여당의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피드백을 해 나가야 됩니다. 윤 당선인은 박병석 국회의장도 예방해 축하 인사와 선물을 전달받고 의회주의를 존중하는 전국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그야말로 초접전이었던 20대 대선 승패는 어디서 갈렸을까요?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의 경우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에서 앞섰는데 서울 표심이 결국 당락을 결정한 주요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영호남 지역구도는 깨지지 않았고 세대별로도 지지 후보가 엇갈렸습니다. 이번 대선 득표율을 홍혜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2천만 유권자가 밀집한 수도권은 초접전이었습니다. 서울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경기는 이재명 후보가 약 5%포인트를 앞섰습니다. 윤 당선인이 서울에서 앞선 4.83%포인트는 31만여 표인데 윤 당선인이 전국적으로 24만 7천여 표를 더 얻은 것과 비교해보면 결국 서울에서의 승리가 승패를 가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사를 지냈던 경기도는 이 후보 표가 많았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 지역은 윤석열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역 구도는 여전했습니다. 전통적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은 72% 이상, 부산, 경남은 58% 이상이 윤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후보는 경북에서 약 23% 득표율을 보였지만 기대했던 30% 이상을 받지 못하면서 민주당 내에선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선 이재명 후보가 82%가 넘는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호남 지역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을 많이 들였고 이준석 대표는 30% 넘는 득표율을 예상하기도 했지만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결과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을 들인 청년층 표심은 어땠을까? 지상파 3사 출구 조사 결과 20, 30대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성별에선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남성은 58%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여성은 반대로 58%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하면서 성별에 따라 지지도가 2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2대남의 공을 들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응해 여성 표심에 주력했던 이재명 후보는 20대 여성의 표를 얻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과 20대 남성, 60대 고령층의 지지는 얻었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더 준 20대 여성과 40, 50대의 마음을 어떻게 아우르고 통합해 나갈지 윤석열 당선인이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든 건 자신의 책임이라며 대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당선된 윤석열 후보에게는 축하 인사를 전하며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후보 당선 유력이 뜨자 입장 발표를 위해 당사로 이동했습니다. 이 후보는 선대위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의 노고를 격려한 뒤 대선 패배 승복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에게 전화로 위로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7 재보선에 이어 대선까지 패배하면서 위기에 빠진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평소 책임 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우리 최고위원들께서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주셨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에 이어 윤호중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고 다음 달 예정이었던 원내대표 선거를 이번 달로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를 한 뒤 중앙위에서 비대위 구성 여부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는 이재명 후보가 참석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선대위 관계자들을 격려했고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지도부는 패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윗선의 외압을 폭로하면서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강골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거쳐 제1야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누구인지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한 이 발언은 윤 당선인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윤 당선인은 서울대법대 79학번으로 졸업을 앞두고 1차 사법시험에 붙었지만 2차 시험에서 9번의 낙방 끝에 합격하고 대구지검에서 첫 검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윤 당선인은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현대차 그룹 비리, BBK 특검, 부산저축은행, 국정원 댓글 수사 등 굵직한 사건에 참여했는데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당선인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검사 윤석열을 세상에 알린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도 이때 나왔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항명파동으로 징계를 받고 좌천돼 인고의 세월을 보내다 2016년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복귀합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까지 오릅니다. 조국 사태는 윤 당선인이 정치를 시작하게 한 변곡점이 되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밀어붙이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여권과 정면 충돌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되고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임기를 넉 달 남기고 전격 사퇴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총장 사퇴 후 높은 지지율로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에 입당해 공정과 정의를 앞세워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약탈의 대한민국에서 공정의 대한민국으로 바꾸겠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내겠습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전격 이뤄내면서 대선 승리에 한 발짝 다가선 윤 당선인은 2022년 3월 9일 국민의 선택을 받아 마침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재보궐선거 지역 5곳 중 4곳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110석으로 늘어났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 종로구와 서초구 갑, 대구 중남구와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등 모두 5곳에서 치러졌습니다.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는 등 지역구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상실하면서 재보선이 실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5개 중 4개 지역구에서 승리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후보를 내지는 않았지만 대구 중남구에서 국민의힘 출신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사실상 싹쓸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에서는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가 52.09%라는 과반 득표로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종로구를 다시 차지하게 된 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이후 10년 만인데 최 의원은 새로운 변화와 정치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저나 이제 윤석열 후보나 정치 신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 선택하셨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정치와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유일하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은 서울 서초구 갑에서도 조은희 국민의힘 후보가 36.77%포인트의 압도적 격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안성시에서는 삼선 의원 출신 김학용 후보가 54.18%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사선 의원 출신 정우택 후보가 56.92% 과반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5선 고지에 오른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다선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소야대에서의 정부 운영은 우리 역대 정권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다 머리를 맞대고 잘 이겨나가도록. 국민의힘 소속 후보 4명이 당선되면서 의석수는 기존 106석에서 110석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선된 의원들의 임기는 당선과 함께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못다한 책임은 앞으로 백의종군하면서 갚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오전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이번 저조한 성적표는 양당 정치 벽을 끝내 넘어서지 못한 1세대 진보 정치의 한계이자 바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후보는 앞서 오늘 새벽 서울 여의도 정의당 개표 상황실을 찾아 패배를 승복하고 저조한 성적표가 아쉽지만 국민의 평가인 만큼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심 후보는 80만 3,358표 2.37%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은 77.1%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서 총 유권자 4,419만 7,692명 중 3,406만 7,853명이 투표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 2017년 치러진 19대 대선 최종 투표율보다 0.1%포인트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81.5%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72.6%로 가장 낮았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힌 수도권에선 서울이 77.9%, 경기가 76.7%, 인천이 74.8%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의 무효 투표수가 30만 표를 넘겨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 숫자인 24만 7천여 표보다 많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무효표는 모두 30만 7,542표로 집계가 됐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의 사태로 재국민 투표 등에서 무효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18대 대선 당시 무효표 12만 6천여 표와 19대 대선 때 13만 5천여 표와 비교해서 2배 이상 높은 기록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초접전이었고 그 사전 투표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 출구조사 결과 그대로 이제 그렇게 반영이 된 결과를 살펴봤는데 1%도 안 되는 차이로 결국 승패가 갈렸네요. 네, 예상대로 이 초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 이 48.6%의 득표율로 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네. 이 47.8%를 얻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보다 불과 0.73%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이 당선인 윤곽이 늦게 나왔는데요. 지난 19대 대선에선 이 오후 10시 30분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됐는데 이번엔 개표율이 90% 이상 진행된 새벽 3시 50분쯤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어제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개표 방송을 시청하느라고 잠을 설친 분들이 많았을 것 같네요. 예, 저도 이제 당선 유력 보도가 나온 새벽까지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네. 앞서 어제 투표 마감 직후인 저녁 7시 30분 이 당선인 예측이 가능한 이 2개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죠. 다만 이 승리의 주인공은 좀 다르게 예측이 됐는데 이 하나의 출구조사 결과는 이 윤석열 후보를 또 다른 조사에선 이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 이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의 분위기도 사뭇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이 5%포인트에서 많게는 이 10%포인트 차로 이길 것이란 전망을 했던 만큼 네. 이 초접전 예상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고요. 반면 민주당은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다며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개표 초반 이재명 후보가 한때 이 10%포인트 차이로 앞서 나가기도 했지만요. 이 개표율이 50% 정도 진행된 0시 30분쯤 이 윤석열 후보가 역전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이 격차를 조금씩 벌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초반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좀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거는 사전 투표에서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대선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 사전 투표율이었습니다. 네. 이 36.93%를 기록을 했는데 개표 초기 이 사전 투표함이 먼저 열렸는데 이 이재명 후보가 개표 초기에 앞서간 걸 보면 이 사전 투표는 이 후보의 지지자들의 참여가 높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게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제 어떻게 효과가 이제 나타나느냐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이제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면서 이 안 후보의 지지층의 표심 향방에도 이제 관심이 쏠렸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로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더 벌리며 이 유리한 판세를 굳힐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지만요. 이 안 후보 지지층의 이탈표도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 0.73%포인트 차라는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단일화 효과는 미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상대 당 텃밭에서 선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치를 내걸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고향이 이제 안동인 점을 내세워서 민주당의 볼모진 이 대구, 경북 이 TK 지역에 상당히 공을 들였고요. 네. 이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호남 표심 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요.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산과 경남은 거의 40%에 육박을 했고요. TK와 PK에서도 이 20%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는 호남 지역에서 이 골고루 이제 10% 이상 득표를 하면서 역대 보수 정당 후보 중 호남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 이 과거보단 지역주의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이란 평가도 있지만요. 이 영호남 지역주의를 극복하기엔 한계가 여전했다는 지적입니다.
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새 정부 출범 준비를 위해서 인수위를 이제 꾸려야 될 차례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인수위원장을 포함해서 인수위에 참여할 인사들이 누군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 중에서도 누가 인수위원장을 맡을 것이냐에 이 초미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 안팎에선 이 윤석열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외연 확장을 맡았던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책사 역할을 해온 이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의 임명 가능성도 나옵니다. 다만 이번 대선 결과 이 낙선한 이재명 후보와 이 격차도 크지 않았고 여소야대 상황이 되는 만큼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기 때문에요. 이 윤석열 당선인이 진영을 넘어 통합정부를 구상할 식견을 가진 제3의 깜짝 인사를 발탁할 거라는 이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현행법상 이 인수위 구성은 인수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등을 포함해서 이제 24명 정도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인수위의 이 정권 인수 작업은 빠르면 이 다음 주 중반쯤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20대 대선 결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10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달라진 당선인의 위상입니다. 피말리는 접전 끝에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10일에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당선인의 신분이 되면서 위상과 대우는 곧바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오전 서초동 자택을 나와서 국립서울 현충원으로 향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차량 모습을 보면요. 많은 경호 인력 배치와 함께 벌써부터 삼엄해진 분위기죠. 취임 전까지 앞으로 2달간 윤 당선인은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인 최고 등급인 가보 경호를 받게 되는데요.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근접 경호 요원과 의료 지원 요원 등 전담 경호팀이 편성돼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습니다. 또 당선인에게는 특수 방탄 차량과 호위 차량이 지원되는데요. 이동할 때 교통 신호를 통제할 수도 있고 이동 경로 곳곳엔 경찰 특공대 배치와 함께 폭발물 처리반도 투입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청와대와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 전용기와 헬기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선인의 사저와 사무실 역시 24시간 경호 경비가 제공되고요. 대통령 취임 전 직무 공간에도 현직 대통령 수준의 경호 인력이 배치됩니다. 한편 인수위가 꾸려지면 국정엔 관여할 수 없지만 당선인이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업무 보고를 받고 국정 전반을 파악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 취임 전이라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차기 정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 운영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비용과 인력도 지원받게 됩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임 전까지 월급은 없지만 인수위 예산을 통해서 활동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죠. 윤 당선인은 오늘 당선 인사를 통해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달라진 위상과 대우만큼이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지금부터 민생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뼈아픈 반성입니다. 어제 저녁 출구조사 발표 이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봤던 더불어민주당. 결국 0.73%포인트차 패배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패배가 확실시되자 이재명 후보는 오늘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면서 패배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로 5년 만에 집권 여당 자리를 내주게 된 민주당 의원들도 깊이 성찰하겠다며 뼈아픈 반성에 나섰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폐인이 거론이 됐지만 공통적으로 언급한 요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무엇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부동산 민심을 결국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요. 하나가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였습니다. 대장동 프레임은 더 씌워졌는데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했고요. 나름 노력을 했지만 정권 심판이라는 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그 커다란 장벽이 또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는 억울한 부분이겠지만 대장동 의혹 같은 부분을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해서 해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하나의 그 패인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민심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 그리고 대장동 의혹에 제대로 해명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과 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두 가지 패인을 공통적으로 언급하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나 결과의 민심을 겸허하고 철저하게 새겨서 분골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홍근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서 국민이 주신 회초리를 달게 받아서 제대로 혁신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선대위 대변인이었던 이소영 의원, 모든 것을 뒤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저부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선대위 회단식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뼈아픈 반성이 당 쇄신과 새로운 개혁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아무래도 대선 결과가 될 것 같은데요. 최 의원께서 발제 내용 정리해 주시죠. 그렇죠.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의미 그리고 과제 뭐 이런 걸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 출구조사 결과 발표부터 개표, 당선 확정까지 참 그 길었던 지난 밤이었는데요. 네. 두 분은 어떻게 밤잠 잘 주무셨습니까? 예, 뭐 저는 잘 잤습니다. 최 의원님 어땠어요? 아니 저는 어차피 그 어제 출구조사를 봤더니 하나는 뭐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거로 나오고 하나는 지는 거로 나오고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일찌감치 자자. 그래서 일찍 어차피 자고 늦게 그리고 새벽에 결과가 저는 이제 나오니까. 유튜브를 하니까 새벽에 차라리 결과를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일찍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치부 대기자다운. 근데 그때까지도 완벽한 결론은 나지 않았더라고요. 네, 대략경의 발표가 대략 결과가 한 나왔죠. 3시쯤 되니까 그냥 유력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때 나왔죠. 알겠습니다. 역대 그 최소 표차 24만 표차 그리고 두 후보 간 격차가 0.73%포인트, 1%도 이제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에 담긴 민심, 국민은 어떤 걸 우리 그 정치계에 던졌는지 그 의미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최 의원님.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여러 언론 매체에서 역대 최소 표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최소 표차는 이게 아니고 사실은 1963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몇 표 차였습니까? 그때는 15만 6천 표 차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인구수가 다르죠. 네. 그래서 비율로 보면 그때는 1.53%, 1.55%포인트 차이였고 네. 이제 두 후보 간 격차가. 두 후보 간 격차가 네.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 간의 격차가 그리고 이제 표수로만 보면 15만 6천 표. 지금보다 그러니까 역대 훨씬 최소 줄어들었죠. 표차는 아니고 비율로 보면 격차는 최소 비율.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죠. 우선 영선 국회의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한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유권자들로부터 정치권이 불신을 받은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다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왜 10년 주기설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깨졌다 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실정,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정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네. 국민들로부터 실정이라고 평가받은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이 정권 교체라는 그 여론의 부담을 그걸 극복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은 5년 전에 정권 교체를 문 정권한테 안겼고 불과 2년 전에는 총선에서
큰 승리를 안겼습니다. 2년 만에 또 다른 이런 그 국민의 선택이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가장 큰 그 민심의 의미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그 열망이 이번에 윤 후보의 승리를 견인했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 표차가 예상보다 훨씬 적었던 거, 이거는 사실 윤 후보가 그동안 계속 상당한 격차로 그 이재명 후보를 앞섰고, 그 정권 교체 여론이 50%를 넘었고, 또 막판에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과반을 넘는 그런 승리를 바랬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재명 후보와 0.73%포인트 격차, 굉장히 작은 격차가 승리했다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정권 교체를 하긴 해야겠는데, 근데 윤석열 후보가 과연 국정 운영을 잘할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구심 같은 것들이 여기 이 투표율에 반영이 됐다. 따라서 그 윤석열 후보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반의 승리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정권 교체를 원했던 가장 큰 이유를 분석을 한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부동산에서 정책을 실패했다. 즉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 국민들의 가장 삶과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를 이렇게 반영하는 정책인데 거기서 실패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로남불인데요. 이른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이후에 그래도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비록 그 능력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보수 정당보다는 좀 진보적인 민주당이 낫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는 야 이거 둘이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내로남불 프레임을 그 민주당이 극복하지 못한 게 이번 패인 중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과 조국 사태를 크게 꼽으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정권 교체 여론을 얻고 87년 직선제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최초의 영선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총장을 사퇴한 지 1년, 정치 입문한 지 8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대권을 거머쥐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애초에는 한 10%포인트 정도 압승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압승을 거두지 못했던 이유 어떻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역시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좀 믿음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영선이라 그러는데 사실 저는 뭐 영선 국회의원도 그 대통령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라든가 굉장히 그 미국에서 존경을 받고 성공한 대통령을 꼽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상원의원, 하원의원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주지사만 했죠. 근데 어쨌든 그 국회의원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뭐 시장이라든가 도지사를 통해 갖고 행정 경험을 갖고 있으면 그것들이 이제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그 검사만 평생 하다가 불과 1년 만에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의 자리에 이제 오르는 거란 말입니다. 네. 이런 과정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그럼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굉장히 그 의구심 같은 걸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이 막판에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많은 표를 얻는데 어떤 결정적인 장애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압승을 거두지 못했던 저는 이유요. 좀 생각이 다른데 네. 이제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여론조사는 굉장히 많은 표 차이를 그 예고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3월 9일뿐만 아니고 3월 8일 여론조사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차는 줄어들었을까? 그건 사실은 그 유권자들한테 물어보면 이 민주당 또는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는 굉장히 여러 날에 걸쳐서 투표 동력 캠페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지지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지지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오는데 성공한 거죠.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걸 뒤늦게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후부터 갑자기 이제 투표를 독려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결국 본인 지지층이나 본인 지지층과 가까운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누가 많이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이 여론조사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네. 그런 어떤 투표 기술적인 측면 그런 데에서 이 차이가 좁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표 동료의 차이가 있었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지지자 표심은 어떻게 갔는지, 또 순풍이 컸다고 보시는지, 단일화 효과 역풍이 컸다고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다만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 원래 기대했던 단일화 효과는 거두지 못한 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윤석열 캠프의 한 인사하고 그 선거 며칠 전에 통화해 보니까 네. 단일화 안 해도 한 7, 8% 이긴다. 근데 단일화하면 10% 넘을 수 있고 그렇게
크게 이겨야지만 국정 운영을 좀 순탄하게 할 수 있다. 아마 그 윤석열 후보 쪽은 그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50%를 넘는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란 그거를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점에서 보면은 기대에 미흡한 거죠.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갔던 표 중에 호남에서 활용 그 표들이 그대로 이제 이재명 쪽으로 많이 쏠린 거거든요. 또 2030 여성들도 그 전까지는 안철수 후보, 뭐 심상정 후보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막판에 이재명 후보로 쏠릴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윤안 단일화였거든요. 그 네. 점에서 본다면은 실제로 윤안 단일화가 효과를 미쳤냐 안 미쳤냐를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기대했던 단일화 효과는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른바 여론조사가 공표 금지된 기간, 그게 이제 3월 3일부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기간을 보면 3월 3일 새벽에 단일화가 있었는데요. 실제 이제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여론조사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단일화하고 난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은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그게 바로 4일, 5일 사전투표를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사전투표장에 대거 몰리니까 그게 그냥 상쇄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여론 흐름이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 효과는 충분히 있었는데 네. 그러나 사전투표 때 이재명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그게 상쇄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정해서 그러면 단일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이 사전투표일에 응집하는, 결집하는 그 효과만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 사전투표에서의 그 지지율 차이가, 득표율 차이가 더 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윤석열 후보가 질 수 있었다. 이제 이런 가정이 성립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전 단일화의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요. 네. 있었으나 조금 늦었다. 윤석열 후보 측으로 봐서는 네. 아마 그런 분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이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정치사에서 이렇게 보면 단일화가 대선에서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성공적인 단일화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DJP 연합. 그 DJP 연합은 굉장히 그 선거 이전에, 오래전에 양쪽이 했었고, 뭐 문서까지 만들었었고, 그리고 DJP 연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지역 연합이거든요. DJ는 호남, JP는 충청. 그 당시만 해도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DJP가 손을 잡음으로써 호남표와 충청표와 같이 연합을 해갖고 그게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분명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역주의가 지금 많이 약화됐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단일화 효과가 굉장히 좀 그 불확실해요. 가치에 의한 단일화를 말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가치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인데 왜 가치에 의한 단일화를 얘기하면서 손을 잡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라든가 아니면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또 이번 단일화 역시 효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조사 결과가 있어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한국갤럽에서 2012년에 이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마 이번에도 그런 조사가 이제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해봤더니 단일화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 지지자의 61%가 문재인 후보로 갔어요. 그때.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지지자의 14%가 박근혜 후보로 갔어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면 대부분 그 지지자들은 그 단일화된 쪽으로 간다 하는 게 2012년에 통계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아마 이번에도 저는 다수가 갔을 것으로 봅니다. 네네. 또 뭐 결과를 이제 분석한 또 이제 그런 게 나오면 그렇죠. 이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두 분도 동의를 하셨었죠? 그렇죠. 80% 정도 나올 걸로 예상했습니다. 네. 어쨌든 결과는 그보다 이제 낮고 지난 대선보다도 살짝 낮은 77.1%로 이제 잠정 집계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지역 구도가 그 전보다는 뭐 그 색깔이 좀 옅어졌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지역 구도가 나타났고 그리고 전체 투표율과 또 지역별 세대별 표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번 대선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분의 이야기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구도 얘기도 하고 근데 지역구도라는 거는 사실은 그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은요 약간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호남에서의 응집력이 아주 강해지면 영남에서의 그 반작용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호남에서 82% 정도 얻었잖아요. 뭐 광주, 전남 뭐 이런 쪽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거는 과거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90% 정도까지는 못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느슨해졌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얻은 것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비례해서 올라가거나 비례해서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그 보는 것이 저희의 관찰이고요. 네. 제가 이번에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역시 이번에는 이제 그 젠더 이슈라는 게 그 맹위를 떨쳤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대남을 잡는다 뭐 이래가지고 그 아마 그것도 이제 20대를 갈라치기 함으로써 20대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를 적어도 절반이라도 가져오자 이런 선거 전략 차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결국 20대 여성의 표를 이재명 후보한테 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의 그 성별 갈라치기, 20대 성별 갈라치기가 성공인가 실패인가 약간 좀 애매한 그것도 앞으로 좀 분석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전 투표율이 80%를 못 미친 거는 코로나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그 확진자 투표자 수, 그 선거 대상자가 한 2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중에 한 지금 60만 명에서 한 8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을 걸로 지금 추산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일반인의 투표율보다는 굉장히 낮은 거죠. 어쨌든 코로나 그 확진자들의 투표율이요. 바로 이런 점들, 그래서 코로나의 확산이 어쨌든 투표율을 한 1, 2% 정도는 낮췄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비호감 대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제3의 후보를 이렇게 찾았던 그런 표심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이 기권하거나 아니면 투표장에 안 가는 쪽으로 나타나면서 조금 예상보다 투표율이 낮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치 냉소주의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모두 오늘 오후에 선대위 회단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도 참석을 했는데요. 각각 어떤 이야기를 강조했는지 현장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정부를 인수하게 되면 윤석열의 행정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라는 그 여당의 정부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야당과도 긴밀하게 협치하고 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물어가면서 한다면은 어떤 난관인들 해결되지 않을 게 있겠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또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또 성과를 냈지만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국민을 보살피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고 그리고 평가받는 성공한 정부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윤 당선인은 소통과 협치를 그리고 이 후보는 성공한 정부를 당부를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비전과 또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5년 만에 재집권하게 된 보수정당 윤석열 정부 밑그림과 최우선 과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역시 뭐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만 최우선 과제는 국민 통합이죠. 지금 완전히 둘로 갈라진 나라, 둘로 갈라진 사회, 이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하나로 묶어서 이제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과제고요. 이를 위해서 어쨌든 국민 통합은 가장 가시적으로는 이제 인사를 통해서 하는 게 국민들에게 가장 임팩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인사, 첫 조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조금 좀 우려되는 게 어쨌든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를 얘기했는데 그런 공동정부가 사실 그 폭넓고 이렇게 열린 다양한 그 적재적소의 인재를 기용하는 그러한 그 공동정부가 돼야지 자칫하면 이게 자리 나눠 먹기식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였는데 그때 보니까 DJP 연합이었죠. 네. 그때는 뭐 DJ나 JP나 굉장히 그 노련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DJP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DJ 집권 기간에 이 DJP 연대가 깨지죠. 그처럼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서로 정치적 가치와 네.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은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그 점이 진짜 저는 관심거리고 그 점을 잘 하면서 국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저 윤석열 정부 성공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대표를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그렇죠.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 현실적인 이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후보직을 내려놓고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면서 국정 경험, 행정 업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행정부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갈 곳이 뭐 총리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총리를 하기 전에 대개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인수위원장을 한 사람이 총리로 갔는데 결국 이제 총리로 취임은 못했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냐. 그건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 봐도 본인의 국민의힘 사람을 쓰면 아마 네.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보다는 안철수 대표가 더 나은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그 인사가 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요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게 이제 뭐 탕평 인사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게 기본적으로는 시각 차이예요. 어떤 인사를 해도 예를 들어서 DJP가 나눠서 한 것도 자리 나눠먹기 아닙니까? 그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대화를 하면서 좀 인사를 할 수는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네, 이제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 됐습니다. 당장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당 지도부 총사퇴 이후에 또 비대위 전환이 됐습니다. 이 현재 민주당 상황과 이재명 후보 거치나 입지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제 경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선 패배했으니까. 다만 어쨌든 박빙의 싸움, 그러니까 선거전에서 계속 그 큰 격차로 이렇게 지는 것 같다가 막판에 크게 추격해갖고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로 졌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마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갖고 오늘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 숫자가 오히려 늘었다라는 그런 그 보도도 제가 봤는데요. 그런 걸로 봐갖고는 지금 당장 어떻게 선거 패배 책임론을 막 서로 묻고 싸우고 하는 이전 투구소로 빠져들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2022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당을 새롭게 혁신하고 정비하기 위한 그러한 내부적인 어떤 갈등과 토론 같은 거는 굉장히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날 취임을 하잖아요. 취임하고 나서 불과 20일 만에 그 지방선거를 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와 지방선거의 결과가 대체적으로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일 동안에 뭐 이재명 후보가 어찌 되지는 않겠지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이제 민주당은 자칫 잘못하면 경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특단의 대책,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대선에서 진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변했느냐, 어떻게 반성했느냐 뭐 이런 거를 많이 들여다볼 텐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또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네. 네,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박 기자님부터 오늘 들어볼까요? 예, 저는 그 오늘 한 줄 논평 여성가족부 과연 폐지할 수 있을까로 잡았습니다. 네. 원래 윤석열 후보가 이대남들에게 굉장히 어필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자신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는 이제 나중에 했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 보면 이대남 못지않게 이대녀의 결집도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럼 다음 선거, 지방선거라든가 그런 거 볼 때 과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나갈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굉장히 관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그 오늘날 윤석열 당선인을 만든 게 사실은 절반 이상이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윤석열 그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에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할 때 그걸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의 그 압박을 가한 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은 오만한 권력의 결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2년 전 총선에서의 압승이 또 2년 후의 결과가 또 바뀌었듯이 3개월 후에는 이 흐름이 또 지속될지 또 어떨지 앞으로 전국은 아무튼 계속 좀 요동치고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 요인 그리고 표심의 의미, 향후 전국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일도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과 전북, 경북에서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강풍이 예상됩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